8. 5시가 되자 빅리 자매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을 나갔다. 그리고 6시 반에 엘리자베스에게 정찬을 함께 하자고 호출이 왔다. 그녀는 식탁에서 언니의 상태에 관해 쏟아진 예의 바른 질문에 그다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특히 빅리 씨의 질문에 티가 날 정도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어서 기분은 좋았다. 제이는 전혀 차도가 없었다. 빅리 자매는 엘리자베스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독한 감기에 걸리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자기들은 병에 걸리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등의 얘기를 서너 차례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자 그들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다. 눈앞에 언니가 없으니 당장에 무관심해지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엘리자베스는 처음부터 그들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며 그들을 비웃었다. 사실 이들 남매 가운데 엘리자베스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은 빅리 씨뿐이었다. 그가 제인의 상태를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했고 엘리자베스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도 매우 기분 좋은 것이었다. 그런 그의 태도 덕분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 불청객으로 끼어들었다는 자격지심이 들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으리라 확신했다. 빅리 씨를 제외하면 누구도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빅리 양의 관심은 온통 디아시 씨에게만 쏠려 있었고 언니인 허스트 부인도 더하면 더했지 그 못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옆에 앉은 허스트 씨에 대해 말하자면 무척 게으른 사람인지라 오로지 먹고 마시고 카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사는 듯 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라구보다, 이 라구는 고기와 야채를 넣어 만든 스튜의 일종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라구보다 평범한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아예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곧장 언니에게로 돌아갔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빅리 양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의 매너가 형편없으며 오만함과 식은 방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화를 나누려 하지도 않고 품위도 없고 취향도 없고 미모도 부족하다고 했다. 허스트 부인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렇게 거들었다. 간단히 말해 마음에 드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대단히 잘 걷는다는 것 말고는. 오늘 아침에 그 꼬락서리는 영원히 못 지을 거야. 정말이지. 미친 여자 같았다니까. 맞아, 그랬어, 루이자 언니. 나도 표정을 감추기가 힘들었어. 여기 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제 언니가 감기 좀 걸렸다고 이런 시골 구석을 매마하고 해집고 다닐 게 뭐람. 지저분하게 짝이 없고 단정치 못한 머리 꼴이라니. 맞아. 게다가 속치마는 또 어떻고. 네가 그 꼴을 봤어야 해. 진창에 빠져 6인치는 젖어 있었어. 틀림없다니까. 겉옷을 내려 감추려 했지만 어림없었어. 그게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어, 루이자. 빅리 씨가 말했다. 전혀 와 닿지 않는 설명인걸. 아침에 식당에 들었을 때 보니 꽤 괜찮아 보이던데. 그래, 엉망이라는 속치마도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디아시 씨는 확실히 보셨겠죠? 빅리 양이 말했다. 그리고 유동생분이 그런 꼴을 하고 다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실 테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3마일, 아니 4마일인가 5마일인가. 아무튼 몇 마일이든 발목이 진창에 푹푹 빠지는 길을 정말 혼자서 걸어오다니 세상에 무슨 생각일까요? 내 눈에는 우쭐대며 끔찍한 종류의 독립심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의 범절은 신경도 안 쓰는 시골 처녀 특유의 독립심 말이에요. 언니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라 보기 좋던걸? 빅리 씨가 말했다. 디아시 씨. 빅리 양이 반쯤 속삭이는 말투로 말했다. 혹시 이번 일이 엘리자베스 양의 아름다운 눈에 감탄하던 디아시 씨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몸을 움직인 탓인지 오히려 더 반짝거리던데요. 이 말을 한 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허스트 부인이 말을 이었다. 난 제인 베넷 양에게는 과하다 싶을 만큼 정이 느껴져. 참 상냥한 아가씨야. 그래서 멋진 신랑감을 만나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천박한 가족과 친척을 두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돼. 자매의 이모부가 메리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언니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랬지. 그리고 칩사이드는 런던의 시티를 동수로 가로지르는 지역으로 중세 때부터 시장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칩사이드 어딘가에 외삼촌이 산다고 했고 퍽도 중요한 사실이네. 동생이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마음껏 낄낄거렸다. 자매에게 칩사이드를 모조리 채울 만큼 외삼촌이 많다고 해도 그들이 덜 매력적인 건 절대 아니야. 빅리가 소리쳤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지. 디아시가 대답했다. 빅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전적으로 동요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자신들의 그 소중하다는 친구의 천박한 친척들을 신나게 비웃었다. 하지만 애정어린 배려심이 되살아났는지 빅리 자매는 정찬실을 나서 제인의 방으로 갔고 커피를 마시러 오라는 호출이 올 때까지 그 옆을 지켰다. 제인의 상태는 엘리자베스가 그 곁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몹시 안 좋았다. 저녁 늦게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잠든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됐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의상 옳은 일인 듯해 아래층에 내려가 보기로 했다. 응접실에서는 모두 모여 루라는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즉시 합류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녀는 판이 제법 크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하면서 언니 핑계를 대며 잠시 책이나 읽으며 아래층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말했다. 허스트 씨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니, 카드 게임보다 책 읽기가 더 좋습니까? 그가 말했다. 참 신기하군요. 일라이자 베넷 양은 카드 게임은 경멸하나 봐요. 빅리 양이 말했다. 대단한 똑서가라 다른 일에서는 별다른 즐거움을 못 느끼고요. 저는 그런 찬사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단한 독서가도 아니고 즐기는 다른 일들도 많답니다. 언니를 보살피는 일은 확실히 즐기는 것 같네요. 빅리가 말했다. 언니가 빨리 쾌차해서 일라이자 양의 그 즐거움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한 다음 책 몇 권이 놓인 탁자 쪽으로 갔다. 빅리는 즉시 서재에 있는 다른 책들을 모두 갖다 주겠다고 했다. 책이 좀 더 많았으면 엘리자베스 양에게도 좋았을 테고 제 평판도 올라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게으른 편이라서 책이 많지도 않은데 이만큼만 해도 제가 들여다볼 분량은 넘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그 방에 있는 책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깜짝 놀랐어요. 빅리 양이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장서가 그토록 적다니. 펜블러 저택의 서재는 얼마나 멋질까요, 디아시 씨? 멋질 수밖에 없지요. 그가 대답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온 결과물이니까요. 디아시 씨도 엄청난 양을 보태셨잖아요. 항상 책을 구입하시죠. 요즘 같은 시절에 집안의 서재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홀이라. 저는 디아시 씨가 그처럼 고귀한 저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소홀히 하시지 않으리라 확신해요. 찰스 오라버니, 새 집을 짓게 된다면 펜블리의 절반만큼이라도 괜찮은 집이면 좋겠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실은 펜블리 인근에 있는 집을 사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펜블리를 모델로 삼은지 말이에요. 잉글랜드에서 펜블리가 있는 디버시어보다 더 아름다운 지역은 없잖아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디아시가 자기 집을 판다면 기꺼이 구입하지. 가능성이 있는 일만 말하는 거예요. 찰스 오라버니. 캐롤라인, 분명히 말하는데 모방해서 짓는 것보다 펜블리 저택을 구입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은 일이야. 엘리자베스는 두 남매가 주고받는 대화에 너무 빠져 책에 집중하지 못했다. 결국 곧 책을 내려놓고 카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빅리 씨와 허스트 부인 사이에 자리 잡은 뒤 게임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디아스 양이 지난밤 봄 이후로 많이 컸죠? 빅리 양이 말했다. 앞으로 키가 저만큼 클까요? 아마 그 정도는 클 겁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베넷 양쯤 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든지 하니까요.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아가씨는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도 너무 예쁜데다 몸가짐은 얼마나 얌전하든지. 게다가 그 나이에 대단한 교양도 쌓았죠. 피아노 연주도 뛰어났고요. 놀랄 일이야, 빅리가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 모두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교양을 쌓는 인내심을 갖고 있나 몰라. 아가씨들 모두가 교양을 쌓다니, 오라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모든 아가씨들이 다 그렇다니까. 모두들 화판에 채색을 하고 병풍에 자수를 놓고 손지갑을 딸 줄 알잖니? 내가 아는 아가씨들 중에서 이런 걸 못하는 아가씨는 거의 없어. 장담컨대 어떤 아가씨에 대해서는 처음 얘기를 들을 때 대단한 교양을 쌓았다는 평가를 안 들은 적이 없다니까. 자네가 지금 여러가한 평범한 교양들이라면 과연 맞는 말이네. 다하시가 말했다. 교양이라는 단어가 그저 손지갑이나 짜고 병풍자수를 놓는 일로 교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많은 여성들에게 사용되는 형편이니 말일세. 하지만 숙녀들을 전부 뭉뚱그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네. 내가 아는 숙녀들이 범위 내에서 말한다면 진정한 교양을 쌓은 일을 6 이상 안다고 자랑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확신해요. 빅리 양이 동조했다. 그렇다면요.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다. 디아시 씨가 교양을 갖춘 여자의 개념에 무척 많은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시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러지요. 그의 충직한 지지자 빅리 양이 소리쳤다.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는 일에서 남보다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자라면 진정한 교양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죠. 반드시 음악, 노래, 그림, 춤, 그리고 여러 외국어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교양이 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몸가짐, 걷는 맵시, 목소리의 톤, 말하는 모습과 표정에도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양이 있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두를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좀 더 본질적인 사항도 추가돼야 합니다. 다하시가 덧붙였다. 폭넓은 독서로 정신을 개발하는 일 같은 것이죠. 그런 여자를 6분밖에 모른다는 말씀이 더 이상 놀랍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아신다는 점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런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심하다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하시 씨가 말씀하신 그런 재능과 취향과 성실함과 우아함을 전부 갖춘 여성을 본 적이 없답니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의 의심이 부당하다며 외쳤다. 그리고 둘 다 다하시 씨가 묘사한 여성상에 부합하는 여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때 허스트 씨가 두 사람에게 좀 진정하라고 소리치면서 카드 게임 진행에나 신경 쓰라고 심하게 두들댔다. 이미 모든 대화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라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방을 나가버렸다. 그녀가 나가고 방문이 닫히자 빅리 양이 말했다. 일라이자 베넷은 같은 여자를 깎아내려서 남자들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하게끔 술수를 부리는 유형이에요. 아마 많은 남자들에게 성공을 거두었겠죠. 하지만 참 너절한 방법이고 천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빅리 양이 이 말을 나누고자 한 주된 상대인 다하시가 동조했다. 숙녀들이 이따금 남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아닌 척하며 쓰는 모든 기술에 천박함이 배어 있지요. 조금이라도 영악한 데가 있다면 경멸할 일입니다. 빅리 양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서 이 화제를 이어가지는 않았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다시 들어와 언니의 상태가 더 나빠져 언니 곁을 떠날 수가 없겠다고 말했다. 빅리는 즉시 존스 선생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그의 누이들은 시골 의사선생의 조언은 도움이 안 된다면서 런던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 최고로 유명한 의사선생을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는 누이들의 주장은 귀담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오빠 쪽의 제안을 따르는 것은 괜찮을 듯했다. 결국 베넷 양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존스 선생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빅리는 몹시 불안해했다. 그의 누이들도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자매는 야식을 먹고 이중창을 부르며 그 걱정스럽다는 심경을 달랬다. 반면에 그들의 오라버지는 한 여장에게 2층에 있는 편찮은 숙녀와 그 여동생에게 가능한 모든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는 일에서 위안을 얻었을 뿐 그보다 나은 위안은 찾을 수 없었다. 한여가 많아놓으니까 한여장도 있었네요. 9. 엘리자베스는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을 언니 방에서 보냈다. 그리고 아침이 찾아오자 꽤나 이른 시간부터 한여를 통해 언니의 안부를 물어온 빅리 씨의 질문에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대답할 수 있어서 기뻤다. 곧이어 빅리 자매를 시중드는 얌전한 한여들이 물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니의 상태가 나아졌지만 엄마가 직접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며 엘리자베스는 롱본 집에 기배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즉시 편지가 보내졌고 편지가 쓰인 대로 이루어졌다. 아침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넷째와 막내를 대동한 베넷 부인이 네드필드에 떡하니 나타났다. 제인이 정말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베넷 부인은 심히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병세가 그다지 놀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놓이자 오히려 딸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딸의 건강이 회복되면 네드필드를 떠나야 하니 말이다. 당연히 그녀는 집으로 데려가달라는 딸의 청을 듣지 않았다. 때마침 도착한 의사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가는 것을 권하지 않았다. 엄마와 세 딸이 잠시 제인 옆에 앉아있을 때 빅리 양이 찾아와 이들을 조찬실로 초대했다. 그들은 그녀를 따라 나섰다. 빅리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베넷 양의 상태가 베넷 부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태가 예상보다 더 안 좋네요, 빅리 씨. 부인이 대답했다. 병세가 너무 나빠서 당장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겠어요. 존스 선생님도 당장 데려갈 생각이라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니 부득이 빅리 씨의 호의를 믿고 좀 더 폐를 끼쳐야겠어요. 데려가시라니요, 빅리가 소리쳤다. 그런 생각을란 마십시오. 틀림없이 제 여동생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부인. 빅리 양이 쌀쌀맞게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베넷 양은 필요한 모든 간호를 받을 거예요. 베넷 부인은 여러 차례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분명히 그러시겠죠. 부인이 덧붙였다. 이토록 훌륭한 친구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애가 너무 아프거든요. 고통도 몹시 심할 텐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인내심으로 견디고 있죠. 그 애는 항상 그런 식이랍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제가 본 아가씨들 가운데 가장 마음씨가 곱죠. 다른 딸들에게도 종종 말한답니다. 큰언니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요. 빅리 씨, 근데 이 방 참 멋지네요. 저기 저 자갈길 넘어 보이는 전망도 너무나 매력적이고요. 이 근처에서 네드필드에 버금가는 집은 없을 거예요. 임차 기간이 짧다던데 부디 성급히 떠나실 생각일랑 마세요. 저는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빅리가 대답했다. 그러니 네드필드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마 5분 안에 떠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 눌러 살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시리라 생각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이제야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소리군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빅리 씨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했어요.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쉽게 간파당한다니 한심하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었네요. 깊고 복잡한 성격이라 해서 빅리 씨의 성격보다 반드시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파악되는 건 아니랍니다. 리지, 엄마가 소리쳤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명심하렴. 집에서 하는 식으로 천방지축 날뛰면 안 돼. 미처 몰랐습니다. 빅리가 바로 말을 이었다. 엘리자베스 양의 성격 연구가 인줄은요. 분명히 아주 재미있는 연구겠네요. 네, 하지만 복잡한 성격이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죠.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그런 이점점은 있지요. 대체로 시골은 엘리자베스 양이 말한 연구 대상을 공급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시골이라는 환경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변화 없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본래 변화무쌍하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면이 발견되기 마련이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베넷 부인이 시골 환경을 운운하는 그의 태도가 거슬렸는지 큰 소리로 외쳤다. 시골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다하시는 한동안 뚫어져라 부인을 쳐다본 뒤 설며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얻어냈다고 생각한 베넷 부인은 의기양양해하며 발언을 계속했다. 런던이 상점과
런던이 상점과 공공장소가 많다는 점 빼면 과연 시골보다 더 큰 이점이 있는 곳인가요? 시골이 훨씬 더 살기 즐겁죠. 안 그래요, 빅리 씨? 시골에 있으면 떠나고 싶은 생각이 좀처럼 안 듭니다. 하지만 그건 도시에 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장소가 나름대로 이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두 곳 어디에서나 똑같이 행복하고요. 그렇군요. 그건 빅리 씨의 성격이 반듯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 신사께서는 다하씨를 빤히 쳐다보며 부인이 말했다. 시골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엄마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엄마가 다하시 씨를 정말로 오해하셨어요. 다하시 씨는 그저 시골에서는 도시에서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엄마도 사실로 인정하셔야 해요. 그렇기는 하다 얘야. 시골에 다양한 사람이 산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지. 하지만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라면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보다 더 이웃이 많은 곳도 드물지. 우리 집만 해도 무려 24가구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자니. 빅리는 오로지 엘리자베스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평소의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빠보다 세심하지 못한 빅리 양은 무척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하시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화제거리를 찾기 위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샬럿 루크스가 롱본 집에 들렀는지 물었다. 그래, 어제 제 아버지랑 함께 들렀더구나. 윌리엄 경은 참 훌륭하신 양반이에요. 안 그래요, 빅리 씨? 얼마나 품격 있고 점잖고 성격 좋은 양반인지. 그분에게는 늘 모두에게 들려줄 얘기거리가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생각하는 교양이랍니다. 자신을 퍽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샬럿이 식사도 하고 갔어요? 아니,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 아마 고기 파이 같은 음식을 만드는 일을 거들어야 했나 봐. 제 경우는요, 빅리 씨. 저는 일을 맡길 하녀들을 늘 두고 있답니다. 우리 집 딸들은 다르게 키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멋대로들 판단하죠. 물론 루크스 집안의 딸들도 아주 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애들이 좀 못생겼다는 게 유감이랄까. 그렇다고 샬럿이 지독히 못생겼다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 애는 우리와 각별한 사이랍니다. 샬럿 양은 무척 상냥해 보이던데요. 빅리가 말했다. 아, 그런가? 그래요. 하지만 그 애가 박색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만 해요. 엄마인 루크스 부인도 종종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제인의 미모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제 자식 자랑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요. 확실히 우리 제인이 우리 애보다 더 나은 미모는 흔히 볼 수 없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인이 15살밖에 안 됐을 때 런던에 사는 제 남동생 가든의 집에 어떤 신사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사가 제인을 하도 좋아해서 우리 올케는 그가 떠나기 전에 청혼하리라는 확신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사되진 않았어요. 제인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그 신사는 제인에게 시까지 지어 바쳤어요. 무척 아름다운 시였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끝난 사랑이 그 밖에도 아마 더 많을걸요. 사랑을 쫓는 방법으로 심한 게 없다는 걸 도대체 누가 발견했는지 참. 저는 늘 시가 사랑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아름답고 견고하고 건강한 사랑이라면요. 이미 강인한 사랑인 경우에는 뭐든 자양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볍고 얄팍한 호감 정도라면 아무리 멋진 소네트라 할지라도 자양분이 되기는커녕 그런 호감을 말려 없앨 거예요. 다하시는 미소만 지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엘리자베스는 엄마가 다시 중불나게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몸까지 떨릴 지경이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딱히 화제거리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침묵이 짧게 이어지다가 베넷 부인은 빅리 씨에게 제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고 리지까지 폐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는 인사를 되풀이 하기 시작했다. 빅리는 가식없이 공손한 태도로 답했으며 여동생에게도 역시 공손하게 그 상황에 필요한 답례를 하게 했다. 빅리 양이 별로 공손해 보이진 않았지만 베넷 부인은 만족해하며 즉시 마차를 불렀다. 그런데 엄마의 신호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동생들이 나섰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그동안 내내 자기들끼리 수군대더니 결국은 리디아가
빅리에게 처음 이사왔을 무렵 네드필드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던 무도회를 언제 여느냐고 체근하는 걸로 수군거림이 종결되었다. 리디아는 발육 상태가 무척 좋은 건강한 15살 아가씨였다. 예쁘장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얼굴에다 엄마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어 어린 나이에 벌써 사교 모임에 나선 상태였다. 리디아는 생기발랄한 데다 타고난 자신감 같은 것이 장교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그의 뻔뻔함으로 발전해 있었다. 이모분의 맛있는 식사와 리디아의 허물없는 태도 때문에 장교들은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이런 까닭에 지금도 무례하고 당당한 태도로 불쑥 빅리 씨에게 무도의 약속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리디아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토록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빅리의 답변은 엄마의 귀에도 흡족했다. 약속을 지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니가 회복되기만 하면 무도의 날을 언제로 잡을지 괜찮다면 리디아 양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언니가 아파 누워있는데 춤을 추고 싶진 않겠죠? 리디아는 잘 알겠다고 했다. 그럼요, 물론이에요. 언니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더 잘된 일이에요. 그때쯤이면 틀림없이 카트 대위님이 메리튼에 돌아오실 테니까요. 빅리 씨께서 무도회를 열어주시고 나면 그분들한테도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할 거예요. 포스트 대령님께 무도회를 열지 않는 건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다음에야 베넷 부인과 두 딸은 집으로 떠났다.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제인에게 돌아갔다. 자신과 가족들의 행동에 대해 빅리 자매와 다시 씨가 뭐라고 쑥덕대든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런데 이들 중 후자 쪽은 빅리 자매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엘리자베스에 대한 혹평에 동참하지 않았다. 빅리 양이 엘리자베스의 그 아름다운 눈에 대해 아무리 빈정거려도 마찬가지였다. 10. 그날은 그 전날과 똑같이 흘러갔다.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아침 낮을 몇 시간을 아픈 제인과 함께 보냈다. 제인은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엘리자베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응접실로 갔다. 하지만 카드게임 룰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보이지 않았다. 다시 씨는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 가까이 앉은 빅리 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전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며 그의 관심을 끌던 중이었다. 허스트 씨와 빅리 씨는 피켓이라는 2인용 카드 게임을 하고 허스트 부인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바느질거리를 들고 온 터라 디아 씨와 빅리 양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그의 필체와 반듯한 행들 혹은 편지 길이에 대해 빅리 양이 끊임없이 찬사를 보내도 상대방은 철저히 무심하게 굴어 둘 사이에는 기묘한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그 대화는 두 사람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평가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편지를 받는 다하시 양은 얼마나 기쁠까? 다하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속필이세요? 잘못하셨습니다. 저는 글씨를 다소 느리게 쓰는 편입니다. 1년 내내 편지 쓰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공식적인 볼일 때문에 쓰시는 편지만 해도요. 저는 그런 편지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렇다면 그런 편지를 쓰는 운명이 빅리 양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라 다행입니다. 동생분에게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빅리 양의 바람대로 이미 앞에 한 차례 썼습니다. 펜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손봐 드릴까요? 제가 펜은 꽤 잘 손보는 편인데. 고맙습니다만 제 펜은 항상 제가 고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글을 반듯하게 쓸 수 있죠? 다하시는 묵묵부답이었다. 동생분에게 하프 연주 실력이 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기뻐했다는 말도 전해주세요. 또 동생분이 만든 아름답고 작은 테이블 도안은 정말 황홀하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그 도안이 그랜틀리 양의 것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다시 편지를 쓸 때까지 그 황홀한 마음을 유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여백이 안 남았습니다. 상관없어요. 1월에 다하시 양을 보게 될 텐데요. 뭘? 어쨌든 동생분에게 늘 그렇게 길고 멋진 편지를 쓰시나요, 다하시 씨? 대체로 긴 편이지요. 하지만 늘 멋진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장문의 편지를 쉽게 쓰는 사람은 편지를 못 쓸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 말은 다하시에 대한 칭찬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구나. 캐릴라인, 오빠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하시는 편지를 쉽게 쓰지 않거든.
내 음절 단어를 찾느라 지나치게 골몰하는 편이지. 안 그런가 다하시? 내가 쓰는 편지는 자네가 쓰는 것과 아주 다르지. 맞아요. 빅리 양이 외쳤다. 찰스 오라버니만큼 편지를 대충 쓰는 분도 없을 거예요. 단어를 절반쯤 생략하고 나머지도 지우느라 잉크 얼룩투성이랍니다.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나와 표현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가끔은 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 뜻이 안 통할 때도 있어. 빅리시,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너무 겸손하셔서 비난마저 무색하게 만드시네요. 겸손한 척 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태도도 없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겸손이란 종종 그저 의견이 없다는 소리죠. 때로는 간접적인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요. 그럼 방금 내가 살짝 보인 겸손한 태도는 자네가 말한 그 둘 중 대체 어느 쪽이지? 간접적인 자기 자랑 쪽이겠지. 자네는 사실 자신의 글쓰기 결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네. 그런 결점을 사고의 신속성과 행동의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결과물로 여기는 거지. 자네는 그걸 높이 사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대단히 흥미로운 일로 여기지. 무엇이든 신속히 처리하는 재능은 그 재능의 소유자에게는 항시 소중히 여겨지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은 불완전한 성취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지. 오늘 아침 자네가 베넷 부인에게 네더필드를 떠날 결심만 한다면 5분 안에 떠날 수 있다고 한 말도 사실 자네 자신에 대한 일종의 찬사나 칭찬을 의도하고 한 발언이지.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분명 정말 필요한 일을 끝맺지는 못할 수 있어. 그러니 자네든 다른 누구에게든 실질적인 이익이 못될 텐데 칭찬을 까닭이 뭐가 있겠니? 됐네. 빅리가 소리쳤다.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아침에 했던 모든 어리석은 발언들을 이 저녁에 다시 상기시키다니. 하지만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적어도 숙녀들 앞에서 뽐내려고 괜히 경거망동했던 건 아니었어. 나도 그랬다고 믿네. 하지만 자네가 정말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날 것 같지 않아. 내가 아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자네의 행동도 사뭇 우연에 의존할 수 있거든. 만약 자네가 말에 올라타려는데 어떤 친구가 빅리 다음 주까지 더 머물렀다 가는 게 어때? 라고 한다면 자네는 아마 즉시 그렇게 할 걸. 아마 안 떠나겠지. 다시 말하면 한 달은 더 머물러 있을 거야. 다하시 씨의 말씀은 결국 빅리 씨가 자신의 성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주네요. 엘리자베스가 힘주어 말했다. 다하시 씨께서는 빅리 씨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보다도 더 빅리 씨를 돋보이게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빅리가 말했다. 제 친구가 한 말을 제 성품을 칭찬하는 말로 돌려주시다니.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 친구는 아까 말한 상황에서 제가 친구의 제안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말에 올라 최대한 빨리 달려간다면 저를 더 높이 평가해 줄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다하시 씨는 빅리 씨 본래의 경솔함이 그것을 고집스레 밀고 나가는 태도로 상쇄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군요. 다하시 본인이 설명해야겠어요. 내가 인정한 적도 없는 걸 내 견해라 하며 해명을 요구하다니요. 어쨌든 베넷 양이 설명한 대로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베넷 양, 빅리에게 그 계획을 미루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한 친구는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고 요청했다는 점, 단순히 바랐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구의 설득에 선뜻 그리고 기꺼이 양보하는 태도가 다하시 씨에게는 칭찬할 일이 못 되는군요. 소신 없이 그저 따른다면 청한 사람이나 응한 사람이나 현명하다할 수 없지요. 다하시 씨는 우정과 애정의 영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 같아요. 청한 사람을 배려해 합리성을 따져보지 않고도 선뜻 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빅리 씨의 경우라고 상정했던 일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경우라면 빅리 씨가 보일 행동이 신중한 행동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 친구 사이에서 한 친구가 상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결심을 바꾸라고 청할 때 상대가 이유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 청을 들어준다면 다하시 씨는 그를 나쁘게 보실 건가요? 이 주제로 계속 토론해 나가려면 먼저 그 청이 얼마나 큰 중요성을 담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그 두 친구가 얼마나 절친한지부터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무렴요. 빅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세부 사항을 다 따져봅시다. 두 친구의 키와 몸집 차이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점은 논쟁에서 제법 중요하니까요. 베넷 양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요. 장담컨대 만약 다하시가 나와 비교하여 저토록 훤칠하게 큰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저 친구를 절반쯤도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다하시보다 더 두려운 상대는 없답니다. 특히나 그가 딱히 할 일이 없는 일요일 저녁 자기 집에 있을 때만큼은요. 다하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가 다소 불쾌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았다. 빅리 양은 다하시가 봐도 무리한 대접에 열을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오라버니를 질책했다. 빅리, 자네의 의도는 알겠네. 다하시가 말했다. 토론이 싫으니 지금 벌이는 토론을 중지시키려는 게지. 아마 그럴 걸. 토론은 논쟁과 너무 비슷해. 내가 방을 나갈 때 자네와 베넷 양이 토론을 미뤄준다면 무척 고맙겠네. 내가 나간 다음에는 두 사람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좋네. 빅리 씨의 청은 제겐 전혀 어렵지 않은걸요. 다하시 씨도 쓰던 편지를 끝마치시는 게 좋겠고요. 엘리자베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하시는 편지를 끝맺었다. 그 일이 끝나자 그는 빅리 양과 엘리자베스에게 음악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빅리 양이 재빨리 피아노 쪽으로 움직였고 엘리자베스에게 먼저 연주해달라고 예의 바르게 청했다. 엘리자베스가 그 못지않게 예의 바르게 간곡히 거절하자 그녀가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았다. 허스트 부인도 여동생과 함께 노래했다. 두 자매가 노래하는 사이 악보 위에 놓인 악보들을 뒤적이던 엘리자베스는 다하시 씨의 시선이 여러 차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런 대단한 신사의 호감의 대상일 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혐오의 시선이라고 보기에는 더더욱 이상했다. 하지만 마침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지닌 옳고 그름의 개념에 비춰볼 때 자신이 방 안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못되고 비난받을 여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서 그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빅리 양은 이탈리아 가곡 몇 곡을 노래한 뒤 다른 분위기의 활기찬 스코틀랜드 음악을 노래해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잠시 뒤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베넷 양, 릴 춤을 추울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은 충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녀는 미소만 짓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조금 놀랐는지 그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당장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해서요. 아마 제게서 네라는 대답을 듣고 제 취향을 무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 역시 늘 그런 계획을 뒤집어 놓고 상대방의 계산된 경멸을 피하는 데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릴춤 같은 것은 결코 추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절 경멸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마음은 정녕 없습니다. 그가 기분이 상했으리라 예상했던 엘리자베스는 그의 정중한 태도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상냥함과 짓궂음이 뒤섞여 있어 그녀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기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다하시는 지금껏 엘리자베스에게 매료된 것만큼 다른 여성에게 매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엘리자베스의 천박한 가족과 친척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쯤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했을 거라고 믿었다. 빅리 양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질투심을 느낄 만큼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친구 제인의 회복을 더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싫어하게 만들 속셈으로 자주 그들의 결혼을 가정에 떠들고 그러한 결합 내에서 그의 행복을 그려보며 다하시를 자극했다. 다음 날 관목숲을 함께 산책하면서 빅리 양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바라던 일이 성사되면 다하시 씨가 장모님께 입을 다무는 게 이득이라고 귀뜸 정도는 해주셔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장교들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는 처제들의 병도 꼭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인께서 갖고 계신 소소한 성격적인 단점, 그러니까 오만함과 뻔뻔함 같은 단점도 부디 살펴서 고쳐주세요. 제 가정의 행복에 대해 제안할 게 또 있습니까? 더 있죠. 저 이모부 내외 되실 필립스 부부의 초상화를 펜필러 저택의 회랑에 걸어 놓으셔야죠. 판사이셨던 다하시 씨의 정조부님 초상화 옆에 걸어두는 게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잖아요. 물론 질은 다르지만요. 신부가 될 엘리자베스 양의 초상화라면 시도조차 않는 게 좋겠네요. 그토록 아름다운 눈을 감히 제대로 그릴 화가가 누가 있겠어요? 엘리자베스 양의 눈 표정을 잡아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색깔과 모양새 그리고 속눈썹은 도드라지게 아름다우니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때마침 그들은 다른 산책로를 걸어오던 허스트 부인과 엘리자베스와 맞닥뜨렸다. 산책할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혹시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닌지 당황해하며 빅리 양이 말했다. 두 사람이 우리를 푸대접한 거지. 허스트 부인이 대답했다. 산책 나간다는 말도 안 하고 둘만 쏙 빠져나갔자니.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씨의 빈 팔을 잡아채 엘리자베스를 혼자 걷게 만들었다. 오솔길은 3명이 지나갈 만한 폭밖에 안 됐다. 자신들이 무리하다고 생각한 다하시 씨가 즉시 말했다. 이 산책로는 우리 일행이 다 걷기에는 너무 좁네요. 큰 길로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엘리자베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세요. 세 분이 참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아요. 이런 멋진 그림에 네 번째 인물이 끼어들어 그림을 망칠 수는 없죠. 그럼 전 이만. 그런 다음 그녀는 활기차게 달려갔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만 더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분이 무척 좋아져서 이곳저곳을 쏘다녔다. 제이는 이미 상당히 회복한 상태라 그날 저녁에는 2-3시간쯤 방을 나와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